문재인 정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부동산 통계 조작 최소 102차례. 야, 이거는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엄청난 그 리스크였지 않습니까? 아킬레스건이기도 했고 문재인 정권에. 근데 이제서야 보니까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통계 조작을 했답니다. 그것도 무려 최소 102차례나 감사원 내용에 의하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대미문의 정부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이러한 국기문란을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조사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소 102차례나 조작한 것으로 이를 위해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2017년 5월이었기 때문에 취임 다음 해 연초부터 임기가 끝나기 7개월 전까지인 약 4년, 3년 9개월간 통계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뿐 아니라 소득과 고용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통계 왜곡을 했었다는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를 조작했고 정부는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수치를 낮추라라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전후로는 부동산원 실무지를 직접 불러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 자체와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2019년 8월 김학규 당시 한국 부동산 원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원장님 사표 내시죠 라고 말했던 것도 파악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통계를 쓰는 부동산원을 협박하고 국가 통계를 제멋대로 주물러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예산권을 휘두르면서 국가의 신용도와 맞닿은 통계 신뢰도를 훼손시켰던 위법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나 가능할 법한 정책 당국이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어떤 그 수치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올랐는데도 올랐다고도 못하고 더 오른 것은 좀 적게 올랐지만 내렸다라고 발표를 해서 가계 등의 판단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까지도 침해한 것입니다.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 통계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환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주요 기초 자료로 쓰이는데요. 이 때문에 통계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통계청장을 지냈던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더 내게 된 부담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줄어들게 되면 부담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의 통계와 상승률이 무려 40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통계가 좀 조작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당시에 또 있었고요. 네네. 그때 당시 극구 정부 관계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들도 참 많이 했었는데 의심을 샀었거든요. 이런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이 1조 원 이상 분담금을 더 내야 했던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줄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민주당의 잘못을 말하려면 또 수도 없이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 자체가 통계를 단순히 조작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단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게 만들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한 죄, 양극화를 가속화한 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죄, 거짓 날조 통계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죄, 국가 신뢰도를 무너뜨린 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죄 등등일 텐데요. 하지만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는커녕
조작 감사다라면서 또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치 세력이 우리 역사상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작 감사이며 감사원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의무와 노력을 다한 것인데 이런 노력이 통계 조작 의도였던 것처럼 소설을 창작했다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하늘 아래 무서운 것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정선거 덕분에 국민 표심도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이미 일당 독재와 공산당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고요. 당장 탄핵해야 될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국정농단급의 통계 조작이 드러나도 뻔뻔한 민주당이 탄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민주당의 반응도 뭐 저는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또 조작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통해서 정책의 실패를 감췄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감사원장을 탄핵하게 맞아요. 되면서 대통령이 결국에 비상기업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키포인트가 타임라인은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에도 이랬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 해서 또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실패에 대해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감추려는 행위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의 집값 상승의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저금리 정책, 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 문재인식 돈풀기 정책 등이 꼽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코로나 관련해서 또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과 연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게재가 됐습니다. 네, 예. 좀 살펴볼게요. 사진. 네네.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백악관은 2020년 팬데믹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야생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바이러스 유출지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은 정치적으로 매우 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등은 중국 실험실 유출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국가정보위원회,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이쪽은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미국 여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주장 쪽에 기울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의 66%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된 설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실험실 유출 주장 게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노선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정말 만들어서 유출을 시켰다면 뭡니까? 생화학 무기죠.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네. 예. 그리고 설령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국가들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물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 쪽에 실수가 있었다 미리 인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도 좀 어떤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좀 감해질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중국 측은 지금도 쪽에서는 계속 아니다 박쥐, 그런 적 없다. 박쥐 예, 얘기하고 그런 적 없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네. 입장을 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진실이라면 이 내용은 전 세계가 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화학 무기라고 봤을 때는 어떤 전범 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서 핵보다 더
위험하고 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꼽고 있는 게 사망자도 많이 나왔잖아요. 생화학 무기입니다. 그렇죠. 사망자 많이 나왔고 백신 관련해서도 좀 그랬는데요. 향후 국제법상 중국에 직접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또 중국 쪽에서 비협조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미국 미주리주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코로나 관련 소송에서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의 판결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에릭 슈미트 전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원심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것이며 미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중국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요. 앤드류 벨리 미주리 법무장관은 중국은 이제 미주리주에 240억 달러의 빚을 졌다라면서 갚지 않으면 중국 쪽의 자산과 중국인이나 중국 쪽 국적 관련한 자산이라든지 농지를 압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해왔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배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강요로 인한 피해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 정부의 백신 구매 계약 관련 의혹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초에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 기준을 완화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약속했었던 지난 20대 여야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제야 처리가 됐고 특별법은 공포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가운데 이 문재인이 오는 25일에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를 방문한다고 해요. 야, 이게 그냥 잊혀지고 싶다면서 양산에서 계속 있더니 이제는 하필 또 대선 시즌에 서울에 와서 국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오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네, 그 의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테고요. 어떤 일정으로 오시는지 구체적으로 또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제는 오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이후에 2년 만에 공식적인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판문점 선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장면인데요.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냈던 것입니다. 당시 2018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등이 핵심 내용으로 된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급격하게 한반도 평화 무드가 형성되는 듯 했었죠. 맞아요. 저도 이때 국뽕에 차올라서 저는 이때 그냥 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닌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뉴스만 보고 우리나라 이제 통일되나 이 생각이 문득 들긴 했습니다. 저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예.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제가 좀 가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싶다. 음.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구나. 너무 착하게 이미지가 이미지 돼서 메이킹을 그때 방송국에서 다 했었죠. 좋은 이미지에 대한 네.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굉장히 김정은의 많았었고 실체에 선동됐죠.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그때 선동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실체에 대해서 네. 알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성공단 폭파되고 예, 이러면서 뭐지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같은 해 9월에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됐었는데 건설 비용이 일단 우리 세금 18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설치한 지 약 2년 만인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단숨에 폭파시켰습니다. 이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엄청 분노를 했었거든요. 이후에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결국에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제가 몰랐었고요. 예.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447억 원. 이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에
지난 9일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찾아보면서 정부가 소송을 했구나라는 걸 뒤늦게 좀 알게 됐고 이제 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금방 허물어져 버린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진짜 평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과연 무슨 내용으로 기념사를 할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보다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일 것입니다. 자, 저희가 문재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코스피. 예. 3,500 정도 얘기해서 뭐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5,000포인트 또 예전에도 한번 5,000포인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어제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면서 불공정 거래 근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안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 평화 이걸 얘기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상장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서 주주 이익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리고 PBR 0.1배에서 0.2배 수준에 거래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쓸모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PBR 주식에 대한 정리 방침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칫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해서 도리어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즉 이사의 책임 대상이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돼서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 여기에만 좀 방점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지배 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조항이 있고요. 이 밖에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쪼개기 상장 시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뉩니다. 찬성 측은 소액 주주 권익이 강화되면 시장 신뢰가 올라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지배구조 개혁 등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측이고요. 반대 의견은 기업 경영의 부담이 커지고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세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중소기업이 규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재계 반응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은 긍정적이겠지만 기업의 자율성과 성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긴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기업을 너무 옥죄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경영 부담을 높이게 되고 또 투자가 위축되게 됩니다. 혁신을 저해해서 장기적인 우리 기업의 성장을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어제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선 예비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아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라면서 부작용을 어떻게든 줄이고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현 정부도 일반 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한다라며 다만 상법 개정
개정은 여러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판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일상적인 영업 활동까지 전부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계 투기 자본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요즘에 민주당 측에서 많이 밀고 있는 단어가 이 어대명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밀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본인의 그 입 리스크라 하는 게 있거든요. 입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다. 최근에도 뭐 웹툰 작가들 만나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 공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역풍이 분다 라면서 특히나 그 경제 관련 정책들, 공약들 논란이 굉장히 많고 비판도 거세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걸 이제 저희가 제가 방송할 때는 똥볼 아, 예, 이 똥볼? 단어로 좀 많이 예. 썼었는데요. 그동안 좀 짚어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낸다고 내는 경제 정책들인데 실상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은 그런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뭐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이라든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서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발언, 지역화폐 사업이나 상법 개정 재추진과 코스피 5천 포인트 시대 등등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국부를 유출시키거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 커다란 허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히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친중할 수 있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 쪽에서도 좀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점을 좀 잘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코스피 5천 포인트 돌파를 위한 준비 좀 어떻게 차근차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기 대선 후보로 나와 계시는 분들께서 그런 보좌관들이라든지 선거 캠프 꾸리시는 분들과 좀 먼저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을 전문가와 함께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에 대해서 환호를 할 것인가, 혹은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좀 해보시면 될 텐데요. 민주당과 좀 다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어떤 좀 기업을 옥죄다든지 뭔가를 의무화하고 허들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허들을 제거하는 정책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코스피 5천 포인트 돌파의 상법 개정이 특효약일까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나 슈퍼개미들이나 이런 분들 좀 말씀 나눠보시면 상속세 폐지가 특효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그 허들을 제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들이 그 당근책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우리 경제의 혀를 막고 있는 데모시 제거가 돼야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OECD 국가 중 최고 세율인 상속세이고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직접 피력하셨던 세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세, 또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배당 소득세, 이중과세 우려, 이런 것들을 잘 손질해서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게 상법 개정보다도 더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사례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는 한 교수님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봤습니다. 중국 자금이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특히 뭐 고려연 등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인의 지배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서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기술 유출 방지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상 국내 등록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지배 여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또 투자자의 배후까지 고려하는 꼼꼼한 심사 체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국가 안보 또 기술 안보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해외 국부펀드와 연계된 사모펀드의 국내 기술기업 인수 시에는 별도의 심의, 제한 장치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국부 유출 막고 또 국가 안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교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사실 뭐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저희가 하나 또 들은 게 고성국 박사님이 오늘 방송 중에 쓰러지셨다고, 예, 생방송 중에 혼절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다행히 지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정밀 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좀 혼절을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탄핵정국의 단식 투쟁을 하시기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너무 걱정은 말랍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은 말라고 하니까 대신에 뭐 고성국 박사한테 직접 전화나 문자는 삼가해 달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예, 그런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끝으로 방송 마무리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말 그 세부적으로 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좀 허점도 많고 규제 허들 천국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이 잘 돼야 우리 기업도 잘 되고 투자자도 잘 되고 우리 국민도 그 부의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는 또 경제 앵커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주식 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하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잘 몰리도록 하면 이것이 바로 좀 인기를 얻는 포퓰리즘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또 이런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기로 우리 코스피가 5,000포인트 시대를 진짜 열 수 있는 멋진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오늘 어두운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과 힘을 합쳐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권미란 앵커의 정치, 경제, 미슐랭 오직 펜앤마이크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약 10분 뒤에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도 충격적인 내용들까지 담아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그 방송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펜앤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펜앤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